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은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2023년 10월 43년간 운영해온 약국의 마지막 날이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떠나간 후 혼자 남은 약국에서 나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어보고 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 하나. 사랑의 고아원 후원 내역. 2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달 빠짐없이 보낸 후원금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왜 그 고아원이었을까? 왜 하필 2000년이었을까? 42세이던 그의 봄, 나는 신문 사회면에 실린 작은 기사 하나를 보았다. 화재로 어려움 겪는 고아원, 시민들의 관심 절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때부터였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30만 원. 처음엔 1년만 하자던 후원이 어느새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후원을 시작한 진짜 이유를 나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1981년 23세의 나에게서 사라진 갓난아기. 병원에서 퇴원하던 그날 단 몇 분 사이에 증발해버린 내 아이.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처리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졌다. 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었다.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혹시나 고아원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을 완전히 놓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고아원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이 마치 내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터무니없는 착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파일 맨 뒤에서 발견한 한 통의 편지.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인 감사 인사였다. 김은희 선생님께서 23년간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많은 후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고아원에서 자라 지금은 사회복지사가 된 저를 포함해서 고아원 아이들을 대표해서 꼭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한소영 올림. 그 순간 나는 몰랐다. 이 편지가 42년간 꽁꽁 숨겨두었던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맨 것이 사실은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모든 것은 그 편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 후 한소영이라는 여성이 내 약국을 찾아왔다. 11월 초순의 쌀쌀한 오후였다. 단골 할머니들이 혈압약을 타러 오는 시간대라 약국은 늘 그렇듯 북적였다. 그런데 문득 뒤돌아보니 입구 근처에서 누군가 조용히 서 있었다. 키 165cm 정도의 단정한 여성이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옷차림새가 깔끔하면서도 어딘지 조심스러웠다. 마치 처음 와보는 곳에서 실수할까봐 긴장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은희 선생님이신가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 미묘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저는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편지를 보내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아, 그 편지의 주인공이었구나.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단정한 이목구비에 맑은 눈동자. 그런데 그 눈 속에 뭔가 깊은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아, 사랑의 고아원에서 자라신 분이시죠? 편지 잘 받았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어요. 마침 약국이 조금 한산해지는 시간이었다. 나는 그녀를 약국 한쪽 상담 공간으로 안내했다. 작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인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에는 충분했다. 커피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물만 주셔도.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다. 마치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나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라 건넸다. 선생님께서 23년 동안이나 후원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소영이 찻잔을 2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그게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요? 2000년부터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고아원을 떠난 직후부터 쭉. 정말 감사해요.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 나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감사하다고 말할 때의 표정이었다. 단순한 고마움보다는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었으니까요. 작은 일이라고요? 소영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선생님의 후원금으로 고아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아세요?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의료비, 심지어 진학할 때 필요한 준비물들까지.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절박한 것도 느껴졌다. 고아원에서 언제까지 지내셨어요? 18세까지요. 1999년에 나왔죠. 그 후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고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그 고아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곳도 많을 텐데 굳이 그곳에서. 제가 잘한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저처럼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을 다시 자세히 보게 되었다. 분명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눈 속에는 어떤 결핍감 같은 것이 있었다. 마치 아직도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의 눈 같았다. 선생님은 왜 그 고아원을 후원하게 되신 거예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나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다. 42년 전 잃어버린 아기 이야기를. 그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대답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선생님, 혼자 사세요? 네. 쭉 혼자 살았어요. 가족은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약국 벽면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상장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 그 액자 앞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1980년대 초에 찍은 내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나와 그리고 짧은 순간이지만 품에 안고 있던 갓난아기가 함께 찍힌 단 한 장의 사진. 저 사진은?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래된 사진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나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소영의 눈은 계속 그 사진에 머물러 있었다.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네. 그랬죠. 지금은 어디에? 잘 모르겠어요.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다. 소영도 그걸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그 사진 속 아기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듯한. 선생님, 네. 혹시 고아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의 고아원 말이에요. 아니요. 후원만 했지 직접 가본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소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시면 어떨까요? 아이들도 만나보시고 후원해 주신 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가셔도 돼요. 다만 저희 모두 선생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 해서요. 그녀의 제안에는 단순한 초대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꼭 와줬으면 한다는 간절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소영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해서요. 봉투 안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과 손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메시지들. 정성스럽게 써왔네요. 네. 선생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고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다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살짝 비쳤다.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다. 괜찮으세요? 아, 네. 그냥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요. 후원해 주신 분을 직접 만나는 게 그렇게 말했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감정이 단순한 감사함을 넘어서는 무언가였다. 시간은 어느새 1시간가량 흘러 있었다.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어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천만에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저도 좋았어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다. 소영이 코트를 입으며 다시 한번 인사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고아원 방문건 꼭 생각해 보세요. 네, 연락드릴게요. 그녀가 떠나간 후 나는 다시 그 사진 앞에 서 있었다. 42년 전에 나와 잃어버린 아기가 함께 있는 유일한 기록. 그리고 방금 전 그 사진을 보던 소영의 표정. 왜일까? 그녀를 보고 있으면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먹먹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소영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눈 속에 담긴 그리움 같은 것, 찾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간절함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 소영을 만난 그날 밤부터 나는 계속 예전 일들이 떠올랐다. 특히 그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1981년 6월 15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자 동시에 가장 절망적인 날이었다. 그때 나는 23세였다. 갓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새내기 주부였고 남편 정수는 26세의 성실한 회사원이었다. 우리는 서울 강남구의 작은 산부인과에서 처사이를 낳았다. 딸이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네요. 3.2kg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정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나도 그랬다. 처음 품에 안은 그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웠는지.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수정이 어때? 맑고 깨끗하라는 뜻으로. 좋네. 김수정. 그때만 해도 우리는 행복했다.
월세 15만 원짜리 작은 신혼집이었지만 그곳에서 새 생명을 맞이한다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출산 후 3일째 되던 날이었다. 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말했다. 어머님, 아기 기저귀를 갈아줄 테니까 잠깐 신생아실로 데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수정이를 맡겼다. 그 시절 병원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신생아들은 대부분 신생아실에서 관리되고 엄마들은 수유 시간에만 만날 수 있었으니까. 30분쯤 지났을까? 간호사가 다시 왔다. 죄송한데 아기가 좀 보채서 신생아실에서 좀 더 돌봐주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데려다 드릴게요. 네, 괜찮아요. 나는 여전히 걱정하지 않았다. 첫 아이라 모르는 게 많았고 의료진을 신뢰했으니까.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기는 오지 않았다. 간호사님, 제 아기는 언제 와요? 복도에서 만난 간호사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 간호사의 표정이 이상했다. 어떤 아기 말씀이세요? 신생아실에 있는 제 아기요. 김수정이. 잠깐만요. 간호사가 허둥지둥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때부터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10분 후 간호사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부인, 혹시 다른 분이 아기를 데려간 적 있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신생아실에 아기가 없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혹시 남편분이나 가족분이? 남편은 회사에 있어요. 가족들도 모두 집에 있고요.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우왕좌왕하며 병원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의료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정수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 간호사가 데려간다고 해서. 우리는 병원 전체를 뒤졌다. 신생아실, 각 병실, 심지어 창고까지. 하지만 수정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시간 만에 경찰이 도착했다. 1981년 당시 경찰의 수사 기법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목격자가 있나요? 네, 한 분이 계십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증언했다. 오후 2시 30분쯤이었어요. 흰 가운 입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급하게 나가는 걸 봤습니다. 간호사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생긴 사람이었나요? 키가 160cm 정도 되고요. 머리를 뒤로 묶었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젊어 보이긴 했어요. 30대 초반 같았달까? 다른 특징은? 걸음걸이가 좀 급해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 쫓기듯이.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는데도 달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전부였다. 1981년에는 지금처럼 CCTV도 없었고 출입관리 시스템도 허술했다.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신생아실 직원들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당직 간호사 2명이 있는데 둘 다 3층 중환자실 응급 상황 때문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요. 그 시간에 누군가 들어왔다면 경찰은 일주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주변 산부인과들을 뒤지고 불법 입양 업체들을 조사하고 심지어 신생아를 잃은 다른 가족들까지 찾아다녔다. 요즘 이런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부들이 몰래. 담당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제 아기는 누군가 키우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찾기가.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수정이의 출생신고서와 예방접종 기록이 사라져 있었다. 병원 측은 실수로 분실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의도적으로 없앤 것 같다고 했다. 왜 그런 걸 없애요? 아기의 신원을 지우려는 거죠. 추적을 어렵게 하려고. 그때 나는 처음 깨달았다. 이것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었다는 걸. 하지만 결과는 없었다. 죄송합니다. 단서가 너무 부족해서. 담당 형사의 말에 나는 무너져 내렸다. 그럼 제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부인, 혹시 고아원 쪽도 한번 알아보세요. 고아원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기를 데려간 사람이 키우다가 어려워지면 고아원에 맡기는. 그 말이 내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그래서 나중에 고아원 후원을 시작하게 된 건지도 모른다. 정수는 6개월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그날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나는 24세에 아이와 남편을 모두 잃었다. 그 후 나는 약사가 되었다.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였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지키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42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가끔 꿈을 꾼다. 수정이가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가 나를 찾아오는 꿈. 42세가 된 수정이가 내 앞에 서서 엄마라고 부르는 꿈. 그런데 소영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꿈이 더 자주 생겼다. 특히 그녀가 내 사진을 바라보던 그 표정, 그 눈동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1981년생, 고아원 출신, 42세, 모든 조건이 일치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황당무계한 상상이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수정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넣어둔 상자였다. 출생증명서 복사본, 병원 기록, 경찰 수사 자료, 그리고 단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의 수정이는 정말 작고 예뻤다. 작은 손, 작은 발, 그리고 맑은 눈동자. 엄마가 꼭 찾아낼게. 그때 했던 약속을 나는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상자 맨 아래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가 나왔다. 1981년 7월의 기사였다. 신생아 실종 사건 미해결. 불법 입양 의혹 제기. 기사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당시 서울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기들 대부분이 고아원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도 실려 있었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니 다르게 느껴졌다. 혹시 수정이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소영이 말한 고아원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가 온 것 같았다. 소영에게서 온 전화를 받은 것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소영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고아원 이야기도 좀 더 들려드리고 싶고, 사실 나도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지난번 만남 이후 계속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녀의 눈빛, 내 사진을 바라보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으니까.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약국 근처 카페는 어떠세요? 라운 카페 아시죠? 약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동네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라 조용하고 편안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만나기로 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11월 말에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와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선생님, 죄송해요. 늦었죠? 소영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정확히 2시였는데도 늦었다고 사과하는 모습이 어딘지 익숙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뭐 드실래요? 저는 아메리카노요. 설탕 2개 넣어서. 나도 똑같은 것을 주문했다. 설탕 2개를 넣어서. 그런데 주문을 하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나도 커피에 설탕을 2개 넣는 습관이 있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묘하게 신경 쓰였다. 고아원 아이들은 잘 지내요? 네, 다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요즘 특히 초등학생들이 공부에 열심히 해요. 선생님 후원금으로 새 책들을 많이 샀거든요. 소영이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 놀이터에서 뛰노는 모습들이었다. 귀엽네요.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은 23명이요. 3세부터 17세까지. 제가 있을 때는 30명 넘게 있었는데 요즘은 좀 줄었어요. 그녀가 사진을 넘기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다. 한 장의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사진이에요? 아, 이건. 소영이 망설이더니 사진을 내게 보여줬다. 고아원 옛날 사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흑백 사진이었다. 1990년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서 10살 정도의 소영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소영의 어린 시절 모습이 내가 상상했던 수정이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다. 눈매, 코의 모양,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정말 예쁘게 자랐네요. 감사해요. 그런데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혹시 저 어렸을 때 본 적 있으세요? 네. 왜 그렇게 물어요? 그냥 처음 배웠는데도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까 해서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녀를 보면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저도 그래요. 신기하네요.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나는 소영의 작은 습관들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녀는 생각할 때 왼쪽 귀 뒤를 긁었다. 나도 같은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 항상 컵을 2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것도 나와 똑같았다. 선생님은 어떻게 약사가 되신 거예요? 젊을 때 힘든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회복지사가 됐어요. 사람들을, 특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비슷한 동기, 비슷한 마음가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통점이었다.
고아원에 있을 때 힘들지 않았어요? 소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가끔 밤에 무서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잠들었는데 혼자 깨어 있으면 엄마가 그리웠거든요. 엄마를? 네. 얼굴도 기억 안 나는데도 계속 그리웠어요. 그럴 때면 혼자 자장가를 불렀어요. 자장가요? 네.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가사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어떤 자장가인데요? 소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흥얼거렸다. 자장 우리 아가 예쁜 꿈을 꾸어라. 엄마가 지켜줄 테니 깊이 잠들어라.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 자장가는 내가 수정이를 위해 직접 지어서 불러주던 노래였다. 어떤 책에서 본 것도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었다. 오직 내가 만든 수정이만을 위한 자장가였다. 어디서 들었다고 했어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소영이 이상하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글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마 고아원에서 누군가 불러준 것 같은데. 누구요? 원장 선생님이셨나? 아니면 봉사 오신 분? 확실하지 않아요. 워낙 어렸을 때라서 나는 커피컵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수정이만을 위해 만든 자장가를 42년 후에 만난 여성이 알고 있다는 것이.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아, 네.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물 가져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소영의 생년월일, 고아원 출신, 그리고 지금의 자장가까지.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선생님, 혹시 젊으셨을 때 아이가 있으셨어요? 소영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왜 그런 걸 물어요? 그냥 저를 보시는 눈빛이 어머니 같아서요. 마치 잃어버린 딸을 보는 것 같은 그녀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그랬다. 소영을 볼 때마다 수정이를 떠올렸다. 42년 동안 그리워했던 내 딸의 모습을. 예전에 있었어요. 하지만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는 게 실종됐어요. 갓난아기였는데. 소영의 눈이 커졌다. 언제요? 1981년 6월. 소영이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생일이 1981년 6월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혹시? 아니에요. 나는 서둘러 말을 막았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이런 우연들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다. 선생님, 시간이 늦었네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대화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 잠깐만요. 소영도 따라 일어났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연락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다 듣지 못하고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소영이 부른 자장가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수정이만을 위해 만든 그 노래가. 그날 밤 나는 다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종이를 찾았다. 42년 전에 수정이를 위해 써두었던 자장가 가사였다. 종이 위의 글씨와 오늘 소영이 부른 노래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일치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뭔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수정아, 정말 너인 거니? 소영이 부른 자장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봐도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었다. 내가 수정이만을 위해 지은 그 노래를 42년 후에 만난 여성이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추측만 할 수는 없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먼저 사랑의 고아원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김은이라고 합니다. 23년간 후원해온 후원자인데요. 아, 김은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1981년도 입소 아동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죄송한데요. 그 시대 기록들은 대부분 없어진 상태예요. 없어졌다고요? 네. 1995년에 화재가 있었거든요. 그때 오래된 서류들이 많이 타버렸어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아무리 작은 기록이라도. 글쎄요. 박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보관하신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요양원에 계셔서. 박 원장, 소영이 언급했던 그 사람이었다. 어느 요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은혜 요양원이에요. 강남구에 있는. 그런데 선생님, 왜 갑자기 그런 기록이 필요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곧바로 은혜 요양원을 검색했다. 약국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요양원을 찾았다. 1990년대에 지어진 듯한 낡은 건물이었지만 관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박 원장님을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떤 용무시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랑의 고아원 후원자였습니다.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요즘 원장님 상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세요. 3층 한쪽 끝 방에서 박 원장을 만났다. 82세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정정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이 어딘지 흐릿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랑의 고아원 후원자 김은희입니다. 아, 김은희?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23년간 후원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박 원장의 눈에 잠시 빛이 돌았다. 아, 그래요. 고마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원장님, 혹시 1981년도 입소 기록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 원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1981년요? 왜 그런 걸 보고 싶으시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혹시 그 시기에 들어온 여자아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박 원장이 잠시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너무 오래됐고 요즘 기억력이 많이 나빠져서.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신 기록은 없나요?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너무 빨리, 너무 단호하게 대답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 같았다. 그럼 저는 이만. 일어서려는데 박 원장이 갑자기 말했다. 선생님은 왜 고아원을 후원하게 됐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서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나는 확신했다. 박 원장은 뭔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다. 사랑의 고아원 화재 1995년. 몇 개의 기사가 나왔다. 사랑의 고아원 화재로 40년 기록 소실. 원인 불명. 오래된 서류 보관실에서 발화. 아동 기록 대부분 손실. 기사들을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화재가 난 곳이 하필 기록 보관실이었고 다른 곳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마치 의도적으로 기록만 없애려 한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소영이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고아원에 오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해서요. 이런 기회가 있나? 고아원에 가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좋아요. 언제 갈까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죠. 다음 날 사랑의 고아원을 찾았다. 서울 성북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3층 건물이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아늑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소영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늘따라 그녀가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2층 큰 방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3세부터 17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눈을 빛내며 나를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후원한 것이 보람 있는 일이었구나. 1시간 정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 후 소영이 고아원 곳곳을 안내해 주었다. 여기는 원장실이에요. 작은 방에 책상 하나와 서류함 몇 개가 있었다. 벽에는 고아원 역사와 관련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박 원장님은 언제까지 계셨어요? 2010년까지요. 40년간 이곳을 운영하셨죠. 사진들을 보니 박 원장이 젊었을 때의 모습도 있었다. 1970년대, 1980년대의 흑백 사진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1981년 여름이라고 적힌 사진에서 박 원장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이 아기는 누구예요? 글쎄요. 그때는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아기의 모습이 내 기억 속 수정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혹시 박 원장님이 남기신 기록 같은 건 없나요? 있긴 한데 개인 물품이라 함부로 보여드리기가. 부탁드려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소영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가 어디선가 낡은 노트 하나를 가져왔다. 갈색 가죽 표지의 오래된 수첩이었다. 박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쓰시던 기록장이에요. 요양원 갈 때 두고 가셨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에는 1970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연도별로 입소 아동들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이름, 나이, 입소일, 특이사항. 1981년 페이지를 펼쳤을 때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김민정 여 생후 3개월 1981년 6월 18일 입소 친모불명 출생지 서울 강남구 6월 18일 수정이가 사라진 날로부터 3일 후였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상한 메모가 있었다. 본명 지움 처리 완료 한빛병원 협조. 한빛병원. 혹시 내가 수정이를 낳았던 그 산부인과를 말하는 건 아닐까? 더 아래로 내려가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1982년 2월 김민정, 한소영으로 개명. 새 출생 증명서 발급. 이전 기록 모두 폐기. 한소영. 바로 지금의 소영이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 기록이 진짜라면 소영은 이 기록 정확한 건가요? 네, 박 원장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공식 기록과 다른 내용도 많이 있어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42년을 찾아 헤맨 수정이가 바로 내 앞에 있었던 것이다. 소영 씨, 네, 혹시 당신의 원래 이름을 기억하나요? 소영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제가 기억하는 건 한소영이 전부예요. 왜요? 노트를 다시 들여다보니 더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박 원장을 다시 만나야 했다. 이번엔 진실을 듣기 위해서 박 원장의 노트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기록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김민정 한소영으로 개명. 새 출생 증명서 발급. 이전 기록 모두 폐기. 이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다. 수정이가 사라진 3일 후에 고아원에 나타난 김민정, 그리고 지금의 한소양.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은혜 요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진실을 듣기 위해서였다. 어제 오신 분이시죠?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간병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박 원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3층 복도 끝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박 원장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어제와는 달리 눈빛이 또렷했다. 김은희 선생님, 다시 오셨군요. 네, 원장님. 앉으시죠.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더 이상 치매 환자의 모습은 아니었다. 어제 가져가신 노트 보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안에서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김민정이라는 아이요. 박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 아이가 제 딸일지도 모르거든요. 긴 침묵이 흘렀다. 박 원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42년이 지났는데도 찾고 계셨군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원장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선생님께서는 정말 모르고 계신 겁니까? 네. 무엇을요? 박 원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1981년, 그때는 지금과는 다른 시대였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들이 많았는데 합법적인 입양 절차는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이 생겨났죠. 병원에서 아기를 데려오는. 내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병원에서 아기를 데려온다고요? 미혼모들의 아기 또는 박 원장이 말을 멈췄다. 또는 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기들. 제 아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정상적인 가정이었다고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 원장이 진정하라는 손짓을 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버려진 아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박 원장이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뭐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아기가 단순히 버려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데려온 아기라는 것을 그 순간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누가요? 누가 그런 일을? 한 여성이었어요. 30대 초반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과 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래요? 돈을 주고 갓난아기를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여성이 키우다가 어려워지자 우리 고아원에 맡긴 겁니다. 한 달. 수정이는 낯선 여성에게 한 달간 길러진 후 고아원에 버려진 것이었다. 그 여성은 누구예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거짓말 마세요. 내가 소리쳤다. 박 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42년 동안 제 딸을 찾아 헤맸어요.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난다고요?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에는 몇 명이나요? 정확한 숫자는 하지만 꽤 많았습니다.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우리 딸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이었다. 왜 그런 일을 묵인하신 거예요? 박 원장의 얼굴이 괴로워졌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왔든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보호라고요? 부모에게서 훔친 아이들을요? 선생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그 아이들 중 상당수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온 아이들이었어요. 폭력, 방치, 학대. 제 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 원장이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그럼 왜요? 왜 제 딸을? 그 여성이 특별히 어린 여자아이를 원했습니다. 갓난아기를. 이름이 뭐예요? 그 여성의 이름.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장님, 제발이요. 42년간 찾아 헤맨 딸이에요. 선생님, 그 아이는 원래 돌아올 수 없던 아이였다고 하셨죠, 어제. 박 원장이 깜짝 놀랐다.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네, 분명히 하셨어요. 박 원장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건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이미 신분이 바뀌어 버린 상태에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출생신고가 새로 되었고 이름도 바뀌었죠. 김민정에서 한소영으로. 누구 허락으로요? 그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거래였습니다. 거래.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무슨 거래요? 과거를 지우는 대신 안전한 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누구와 한 거래예요? 박 원장이 입을 다물었다. 원장님,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그 아이는 잘 자랐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예요? 박 원장이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정말, 정말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떤 진실은 알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에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알고 싶어요. 제가 감당할게요. 박 원장이 눈을 감고 깊게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병원, 한비싼 부인과의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요? 네. 그 여성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딸을 훔쳐간 거예요? 훔쳐갔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충분해요.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한비싼 부인과의 간호사, 그 단서면 충분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을 나서려는데 박 원장이 뒤에서 말했다. 선생님, 그 아이 정말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요양원을 나왔다. 42년간의 미스터리가 마침내 풀리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소영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과연 그녀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박 원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후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비싼 부인과의 간호사가 수정이를 데려가 한 달간 키우다가 고아원에 맡겼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는 확신했다. 소영이 내 딸 수정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 42년 동안 고아로 살아온 그녀에게 어떻게 이런 진실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나는 결정했다. 먼저 과학적인 증명을 해야 했다. 아무리 확신한다 해도 이런 중대한 일에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토요일 아침 나는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소영 씨,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네, 언제든지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죠. 오늘 오후 3시에 라온 카페에서.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오늘 모든 걸 말해야 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영이 평소보다 10분 일찍 왔다. 내 표정이 심각해 보였는지 그녀도 긴장한 듯 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앉아요. 천천히 얘기할게요. 나는 깊게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다. 소영 씨, 혹시 당신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소영의 눈이 커졌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대답해 주세요. 그야 궁금하죠. 어떤 고아원 출신이든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일이잖아요. 만약 당신의 친부모를 찾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소영이 잠시 말을 잃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글쎄요. 반가우면서도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왜 나를 버렸을까 하는 마음이 먼저 들 것 같고요. 버린 게 아니라면요? 네. 만약 부모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라면요?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지난 며칠 동안 준비한 말들을 차근차근 꺼냈다. 1981년 6월 15일 수정이의 실종 사건, 박 원장의 기록 노트, 그리고
한빛산 부인과의 간호사 이야기까지. 소영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영 씨의 생년월일이 1981년 6월이잖아요. 고아원 입소일이 6월 18일이고, 그리고 당신이 부른 자장가. 설마 DNA 검사를 해봤으면 해요. 그 말에 소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우연이 어떻게.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저는 한소영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소영 씨,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와서 당신이 제 엄마라고 하면서요? 카페 안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안 되겠네요. 다른 곳으로 갑시다. 나는 그녀를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다.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계속했다. 선생님,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소영이 울먹이며 물었다. 1980년대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불법 입양, 아기 매매. 박 원장도 인정했어요. 그럼, 그럼 제가 정말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해져요. 소영이 고개를 떨궜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왜 이제야 찾으신 거예요? 가슴이 찔렸다. 42년간 계속 찾았어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럼 왜 못 찾으셨어요? 같은 동네에 있었는데 신분이 바뀌었으니까요. 김수정에서 한소영으로 모든 기록이 지워졌으니까. 소영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42년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부모가 누군지, 왜 버려졌는지 모른 채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제라도 만났잖아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소영이 소리쳤다. 저는 이미 42살이에요. 이미 다 자랐어요.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소영아, 소영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이름은 한소영이에요. 원래 이름은 김수정이었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긴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응? 정말 제가 그 아기예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확실해요? DNA 검사를 하면 확실해질 거예요. 소영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해봐요. 검사를. 다음 주 월요일 우리는 함께 병원을 찾았다.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였다. 모녀관계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네, 구비 서류와 신분증을 확인해 주세요. 간단한 구강세포 채취 과정을 거쳤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 3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소영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목요일 오후 2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나요? 지금 바로 갈게요.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과 나왔어요. 같이 들으러 갈까요? 네, 가겠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소영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김은희님, 한소영님 맞으시죠? 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다.
모녀 관계 확률이 99.99%입니다. 생물학적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99.99%, 42년 만에 확인된 진실이었다. 수정아, 내가 소영을 부르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42년간의 그리움이 모두 녹아내렸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다.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못 지켜줘서. 엄마, 진짜 엄마예요? 그래, 내 딸, 내 수정이.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다. 42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있었다. 병원을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았다. 엄마, 이상해요. 뭐가? 엄마라고 부르는 게 42년 동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말이라서 가슴이 아팠다. 천천히 해도 돼. 시간은 많아. 정말요? 42년을 잃어버렸는데? 소영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왜 더 빨리 못 찾으셨어요? 왜 고아원을 후원만 하고 직접 오지 않으셨어요? 몰랐어. 내가 거기 있는 줄. 그것도 이상해요. 저를 찾으면서 왜 고아원들을 다 뒤지지 않으셨어요? 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그랬다. 나는 막연하게만 찾았지, 체계적으로 찾지 않았던 것 같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소영이 일어섰다.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이. 수정아, 아직은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42년 만에 찾은 내 딸.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42년이라는 거대한 간극이 있었다. 과연 이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소영은 여전히 나를 피하고 있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고아원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다. 99.99%라는 수치가 확실한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42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영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일 오후 2시 사랑의 고아원에서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마침내 그녀가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아원을 찾았다. 소영은 2층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며칠 동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을? 저를 낳아주신 분이 선생님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요. 소영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DNA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자장가도 우연일 수는 없고, 수정아, 아직은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요. 아직 준비가. 알겠어.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로 저를 찾기 위해 42년 동안 노력하셨다면 왜 더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셨어요? 가슴이 아팠다. 그 질문에는 답할 수 없었다. 정말로 나는 최선을 다했을까? 미안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고 싶어요. 누가, 왜,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는지. 소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박 원장님을 다시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진실을 들어야죠.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는 함께 은혜 요양원으로 향했다. 박 원장은 우리가 함께 온 것을 보고 무언가 예상했다는 듯 표정을 지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99.99%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진실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소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원장님, 42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해주세요. 누가 저를 데려왔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박 원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정말 알고 싶습니까? 어떤 진실은 모르는 편이 나을 수도. 알고 싶어요. 소영이 소리쳤다. 42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 진실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박 원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1980년대. 그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사회 시스템도 미비했어요. 그래서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들이 많았는데 정식 입양 절차는 너무 복잡했어요. 몇 년씩 기다려야 했고,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을.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비싼 부인과에 김정희라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사람이 저를. 네. 그녀는 병원에서 갓난아기들을 보면서, 특히 예쁜 여자아이들을 보면서 유혹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나요? 1981년에는 지금처럼 보안이 철저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라면 신생아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그래서 제 딸을 훔쳐간 거예요? 처음에는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겼죠. 무슨 문제들이요?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고, 무엇보다 아기를 돌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던 거죠. 소영이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래서 고아원에 버린 거예요? 버렸다기보다는 그녀 나름대로는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고요? 내가 분노했다. 부모에게서 훔쳐온 아이를 버리는 게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고요? 당시 상황에서는. 변명하지 마세요. 소영이 소리쳤다. 원장님은 그런 아이를 받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박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당시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많았다고요? 네. 김정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어요. 다른 사람들도요? 병원 직원들, 심지어 일부 의사들도 돈을 받고 아기를 빼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나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우리 딸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하지만 우리 고아원만 해도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적어도 20명은 넘을 거예요. 소영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20명이요? 20가족이 우리 가족처럼 당했다는 뜻이에요? 그들 대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온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었잖아요. 그건 그래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왜 묵인하셨어요? 박 원장이 고개를 떨궜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당연하다고요? 그리고 사실은 박 원장이 말을 멈췄다. 사실은 뭐예요? 돈이 필요했어요. 고아원 운영비가. 설마 아이 한 명당 50만 원씩 받았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돈을 받고 아이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 돈으로 다른 아이들을 돌봤어요. 그 돈이 없었다면 변명하지 마세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상품이었던 거네요. 50만 원짜리 상품.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사랑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도 분노했다. 42년 동안 제가 미쳐버릴 것 같은 그리움에 시달리는 동안 당신들은 돈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거군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였어요.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거예요? 박 원장이 입을 다물었다. 김정희는 어떻게 됐어요? 소영이 물었다. 몇 년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이요? 네. 남편과 함께. 처벌은 받지 않았나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영이 벽에 기대며 말했다. 원장님, 이런 일이 저희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안타깝게도. 그럼 다른 가족들도 42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네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후회요? 내가 웃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다. 42년이 지난 후회가 무슨 소용이에요? 선생님들, 제발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조용히 넘어가자고요? 이제 와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알려지면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받을 텐데. 소영이 박 원장을 노려봤다. 피해요? 우리가 42년간 받은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원장님,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일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우리 같은 가족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진짜 부모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소영도 동의했다. 우리는 요양원을 나왔다. 그리고 그 길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비록 42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다. 그날 저녁 소영과 나는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선생님, 아니요. 소영이 말을 멈췄다. 천천히 해도 돼. 저 정말 혼란스러워요.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나도 그래. 42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겐 앞으로도 시간이 많아. 소영이 미소를 지었다. 42년 만에 보는 내 딸의 진짜 미소였다. 엄마, 응? 이제부터 잘해봐요. 42년은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잖아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수정아. 아니요. 저는 여전히 한소영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김은희의 딸인 한소영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42년 만의 포옹이었다. 그리고 그 포옹 속에서 우리는 다짐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는 가족들이 우리처럼 만날 수 있도록 싸워나가자고.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가족이 되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다. 소영, 아니, 수정이가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준다. 엄마, 추워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 호칭이 이제는 우리 둘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말이 되었다. 43년 만에 첫눈을 딸과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꿈 같다. 지난 1년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가 경찰에 신고한 후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42년 만에 찾은 딸, 1980년대 불법 아기 매매 실상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다. 사람들의 시선도, 인터뷰 요청도. 하지만 소영이 말했다. 엄마, 우리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았다. 기사가 나간 지 2주 만에 12가족이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다. 모두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이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과 자신의 진짜 부모를 찾고 있는 성인 자녀들. 우리는 42년의 기적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이름은 소영이 지었다. 우리의 42년이 기적으로 끝났으니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의미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박진우 씨 가족이다. 1978년 서울대병원에서 갓난아들을 잃어버린 박 씨는 46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다. 우리 모임을 통해 DNA 검사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마침내 부산에서 살고 있는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46년. 우리보다도 더 긴 시간이었다. 재회하는 날, 두 사람 모두 말없이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현재까지 우리 모임을 통해 7가족이 재회했다. 아직 찾지 못한 가족들도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다. 박 원장은 8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를 만나러 왔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가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준 것에는 감사했다. 김정희, 수정이를 데려간 그 간호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찾을 수 있었다. 현재 74세로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했다. 그녀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왔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깊이 사죄드립니다. 복잡한 심정이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있었다. 그 여성도 나름대로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을 테니까. 가장 큰 변화는 정부 차원에서 일어났다. 우리 사건이 알려진 후 진실화해를 위안과 거사정리위원회에서 1970년에서 1990년대 불법 입양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우리를 포함해 80여 명이 조사를 신청했다. 지난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국가가 불법 입양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원 방안을 권고했다. 11월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불법 입양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했다. DNA 검사 지원, 상담 서비스, 그리고 가족 찾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늦었지만 그래도 변화는 시작되었다. 소영과 나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다. 42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때로는 서로를 원망하기도 했다. 나는 소영이 왜 더 빨리 찾으려 하지 않았냐고, 소영은 내가 왜 더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냐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서로를 원망해봤자 잃어버린 42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대신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걸. 지난 6월에는 소영이 결혼했다. 같은 사회복지사인 준호 씨와 결혼식에서 신부 아버지 역할을 해달라고 했을 때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42년 늦은 아버지 역할이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8월에는 소영이 임신 소식을 전했다. 엄마, 할머니가 되실 준비 되셨어요? 그때의 기쁨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내가 지키지 못했던 딸이 이제는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이, 소영의 뱃속 아기는 내 첫 손주가 될 것이다. 이미 이름도 지어뒀다. 여자아이면 은수, 남자아이면 은호. 할머니의 은희에서 은자를 따온 것이다. 엄마의 사랑이 대를 이어 계속되었으면 해서요. 소영의 말에 또 한 번 눈물이 났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우리가 다시 만난 지 정확히 1년 1개월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소영이 준비한 선물을 열어보니 액자 하나가 들어 있었다. 1981년에 찍은 우리 모녀 사진을 복원해서 크게 인화한 것이었다. 그리고 옆에는 작년에 처음 만났던 날 찍은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42년의 간격. 하지만 두 사진 속 우리의 눈빛은 똑같았다.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엄마, 메리 크리스마스? 수정아, 너도. 창밖에 첫눈이 더 하얗게 내리고 있다. 43년 만에 만난 딸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모든 것이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만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42년의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자 아직도 가족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시작. 눈은 계속 내리고 있다. 하얗고 깨끗하게 모든 것을 새롭게 덮어주면서 내 손주도 이런 깨끗한 세상에서 자랄 것이다. 더 이상 아이들이 부모와 억지로 헤어지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엄마, 차 식어요. 소영이 다시 따뜻한 차를 권한다. 고마워, 내 딸. 43년 만에 하는 말이지만 이제부터는 매일 할 수 있는 말이다. 우리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42년이라는 긴 여행을 끝내고 마침내 집으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할머니와 손주의 이야기, 세 세대가 함께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첫눈은 아직도 내리고 있다. 아름답고 희망차게.